자, 이제 삼순환 우리가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시간 내에 쓰기가 쉽지가 않죠. 일부 분들은 시간 내에 여유 있게 쓰시는 분들도 있고, 또 시간 내에 쓰는 게 좀 어려운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실전을 대비해서 사실은 제가 이제 출제를 할 때는 시험이 만약에 실전 시험이 100이라 그러면 한 120 정도를 목표로 해서 출제를 해요. 그러면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항상 120%의 최선을 다하는 연습을 하면 나중에 100%를 할 때는 좀 더 수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를 좀 이해하고 3기 동안 진행되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주어진 시간 안에 다 현출할 수 있다 그러면 실제 시험은 좀 더 수월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하드하게 연습하고 시험에서는 의연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취지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아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전을 대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야 돼요. 필속이라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필속이 느린 분들이 있는데 필속이 느린 것 중에서 가장 주된 원인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힘줘서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첨삭을 해보면서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힘을 주고 쓰다 보니까 이게 팔도 아프고 필속도 느려요. 근데 이제 힘을 주고 쓰는 이유는 그 본질을 생각해 보면 급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는 거 중심으로 빨리 때려놓고 모르는 거 어떻게 대비해야 되지 이런 불안한 마음이 결국에는 힘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전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힘을 빼고 써야 돼요. 글을. 뭐 네 말처럼 쉽니? 뭐 그렇게 반문할 수 있지만 글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펜이 있잖아요. 펜을 좀 뉘어서 써야 돼요. 이렇게 수직으로 쓰는 분들은 필속이 100% 느리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모든 게 다 템빨도 영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 시험 대비할 때는 나하고 그 손에 핏이 맞는 그런 펜을 한 2개 정도는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손이 아프다 중간에 그러면 그립감이 좀 다른 나하고 친숙한 펜으로 빨리 그때 변경해 가지고 써야죠. 그 다음에 뭐 잉크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2~3개 정도는 마련해 놓고 그 다음에 손이 좀 아프다고 할 때 뭐 이렇게 털고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그때 펜 빨리 바꿔갖고 그립감에 변화 주면서 또 이렇게 써 내려가고 그렇게 해야죠. 저도 실제로 그렇게 했고 뭐 근데 그런 게 제일 황당하죠.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할 뭐 여유가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러면 이제 잘 모르거나 정말 완벽하게 대비가 돼 있거나 그렇지 않은 보통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까지도 대비가 잘 되어 있어야 되겠어요. 자, 오늘 문제 한번 같이 보고 삼순환은 여러분한테 좀 중요한 쟁점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랑 문제를 같이 풀어보고 그 다음에 문제와 연관된 쟁점을 사례집과 그 다음에 핸드북을 통해서 점검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첫 번째는 이제 권력적 사실행위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는데 여러분 이제 권력적 사실행위는 이렇게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이렇게 뽑아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앞에 부분 있잖아요. 이 앞에 부분은 여러분들이 볼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총론적인 쟁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볼 필요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불법 게임물의 폐기라든가 뭐 교통 방해물을 제거한다든가 감염병 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킨다든가 그 다음에 오늘 문제가 이제 병역 기피자 인적 공개를 때린 거죠. 비슷한 게 이제 아청 성폭력 범죄자 신상 등록 정보를 공개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집회 군중을 강제 해산한다든가 불법 현수막이나 불법 건축물을 철거한다든가 그 다음에 교도소정에 대한 서신 검열 그 다음에 접견할 때 교도관 참여 이게 이제 판례를 통해서 권력적 사실행위를 통해 처분성이 긍정된 전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만 잘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에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권력적과 비권력적을 구분할 때는 행정청이 얘는 우월적 고권적 지위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대등한 지위에서 부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구분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행위하고 여러분들이 행정행위를 구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행정행위와 구분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결국에는 공정력이라는 부분이죠. 공정력. 공정력이 여러분들이 행기법 15조잖아요. 이 조문도 정확하게 쓰고 공정력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어떤 것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유효하게 추정되는 힘이죠. 그렇죠? 그러면 소송이라는 것은 이걸 깨서 결국에는 소급적으로 취소를 시키고자 하는 거니까 취소를 시키기 위해서는 권리 의무가 튀어나와야 이 권리 의무가 발생된 거를 소급적으로 없애는 거잖아요. 근데 권리 의무의 변동이 없고 사실적 결과만이 있으면 취소라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성립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거기에서 권사에 대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논의가 전개된다는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잘 잡고 있어요.
있어야 되죠. 그러면 권리와 의무의 변동이 생기느냐, 요걸로 여러분들이 사실행위하고 행정행위를 구분하면 좀 논리적으로 막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병역 의무 기피자라든가 이런 것들도 인격권에 대한 권리 의무의 변동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면은 추상적이고 어려워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헷갈리게 가지 말고 취소라는 것이 성립할 수 있겠느냐, 요걸로 우리는 구분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레퍼런스는 취소 여부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면 게임물 다 부순 다음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취소한다 그러면 그거는 더 놀리는 거고 열받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미 다 쪽팔리게 해놓은 상태에서 또 취소한다는 것도 전 국민의 머리를 우리가 소급적으로 지울 수가 없으니까 이것도 취소라는 것 자체가 성립되기가 어려운 거죠. 집회군중 강제 해산된 다음에 다시 와서 니네 또 해 이러면 웃긴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취소라는 게 성립되기가 어려운 것들이에요. 폐기물도 수거한 다음에 다시 와서 쌓아놔도 돼 이렇게 한다는 거 웃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이거에 의해서 그게 사실행위이냐, 그 다음에 우월적 지위에 의해서 권력적 사실행위냐 비권력적 사실행위냐, 이걸 우선 구분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학판검의 논의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두어야 되고, 출제 가능성은 당해 판례 때문에 굉장히 높아지게 된 거고요. 자, 우리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1번 문제에서 병무청장 병이 이제 병역법에 따라서 병역 의무 기피자 갑의 인적 사항을 홈페이지에 때려 넣은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걸 취소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전 국민 머릿속에 얘는 이미 병역 의무 기피자라고 각인되어 있는 상태에서 취소해 봤자 쪽팔린 게 사라지지는 않는 거죠. 취소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문제의 소재로 들어가 보면 3페이지에 문제의 소재는 여러분들이 쟁점을 미리 예고하고 현출해서 당의 쟁점에 대한 장악력이 있다라는 좋은 인상을 형성하는 게 문제의 소재의 올바른 기능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날 수 있게끔 써야 돼요. 그럼 인적사항 공개 조치가, 여기서 공개 처분이라고 먼저 써버리면 안 되죠. 공개 조치가 처분성이 인정되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공개 행위가 강악상 행정행위, 여러분들 행정행위라는 표현 자체는 항상 강악상이라는 걸 붙여줘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행정행위라는 표현 자체는 판례에 의해서 성립된 것이 아니라 학자들에 의해서 성립됐던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러한 강악상 행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여기다가 뭘 덧붙일 수가 있어요?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사실행위, 이런 것들도 덧붙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공정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기본법 15조라고 정확하게 조문을 적시하면서 이런 것들이 쟁송법상의 처분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 속에서 당의 사안을 해결해 보겠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영화의 예고편을 짜임새 있게 여기서 메이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처분으로 들어가지 말고 이게 예고한 바와 같이 사실행위냐 행정행위냐 그 부분을 먼저 써줘야죠. 그러면 보편적 평균인을 설득하는 그림만큼 사실행위가 뭔지부터 써야 돼요. 그러니까 권리 의무의 변동이 발생하면 법률행위, 결혼이라는 것도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하면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와 부양해야 되는 의무가 생기니까 결혼은 법률행위, 행정행위. 그런데 연애라는 것 자체는 발생 변경된 권리 의무가 전혀 없죠. 그러니까 사실상의 감정상의 이익만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또한 행정상 사실행위로서 사실상의 결과라는 표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죠. 사실상의 결과만을 가져오는 행위 형식을 의미한다. 또는 행정작용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왜냐하면 행정작용이라는 게 행정청이 하는 모든 액션을 우리는 행정작용이라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러한 행정상 사실행위는 공정력을 지니지 않는다라는 거죠. 거기 공정력에다가 여러분 조문 한번 써볼까요? 행정기본법 15조. 그렇죠. 그래서 권사하고 비권사로 구분된다.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일반론을 깔아놓고 그 다음 포섭을 만들어줘야죠. 이 사건 공개는 병무청장이 얘한테 공개해도 되겠니라고 물어본 적이 없죠. 그냥 뒤통수 때린 거니까 이거는 우월적 고권적 지위에서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력적이라고 포섭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적 행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함이 상당하다. 이 정도 해놓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사건 공개 조치의 처분성으로 이제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권력적 사실행위의 처분성이 과연 인정될 수 있겠느냐, 요 논의예요.
자, 학설은 여기서 학설을 잘 써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때는 학설이 들어가야 되죠. 우리가 처분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면은 행정행위에 명확하게 해당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학설을 쓸 필요가 없죠. 사실은. 왜냐하면 학설이라는 건 행정행위가 아닌 행정작용도 처분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논의가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게 명확한 강학상 행정행위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처분에 대한 개념적 징표만 여러분들이 두텁게 포섭해 주면 돼요. 그래서 행정청의 행위라는 거, 그 다음에 구체적 집행행위라는 거, 권리 의무의 변동이 발생하는 법적 행위, 공권력적 행위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들어가야 될 건 무조건 판례의 처분성 판단 기준 있죠. 우리가 법불 법태규로 암기했던 거. 이거는 언제나 써도 여러분들이 가점으로 가져가니까 무조건 쓰고, 그 다음에 행구 법공 들어가서 마무리를 뭘로 해주는 거예요. 이게 강학상 행정행위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로 마무리 지어주면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게 가면 행정행위에 대한 처분성 문제는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학설을 쓰지 말라 그랬는데 이게 헷갈리는 경우 지금 우리 마무리 단계에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나는 헷갈리면 그냥 무조건 학설 쓰겠다라고 생각을 그냥 해도 되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완화된 아주 심플한 형태로 학설을 쓰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플한 형태의 학설을 대비하고 있다가 내가 이게 행정행위냐 아니냐 잘 모르겠으면 그냥 집약적으로 한 2줄 정도 이렇게 때려 넣고 그 다음에 판례를 두텁게 써가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연습했었던 우리의 문제 쟁점들은 어떤 게 있었나요? 자, 우리가 조합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조합이 아니죠. 우리 뭐예요? 노동조합이죠. 그렇죠? 노동조합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수리를 하고 이를 통해서 노동조합이라는 법적 효과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법의 노조 통보를 때리면 이에 대해서 받았던 게 박탈되는 효과가 발생하죠. 이때의 수리하고 통보는 다 뭐였어요? 얘네들이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의 수리와 통보였잖아요. 그렇죠? 통지.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얘네들이 행정청, 구체적 집행행위, 법적 행위, 공권력적 행위라는 것을 포섭해주고 마무리에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의 수리,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의 통지로서 처분성 인정된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행정행위가 출제가 됐을 때 이렇게 하는 거고 행정행위가 아닌 위와 같은 케이스의 권력적 사실행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학설부터 아주 딥하게 들어가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학설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써줘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1원설, 2원설로 구분이 되죠. 그런데 이제 1원설, 2원설과 관련된 일반적인 논의 자체는 총론적 논의인 거고 여기 권력적 사실행위와 관련된 부분은 강론적으로 그러한 학설을 기반으로 좀 더 구체적 개별적으로 학설이 형성돼 있잖아요. 자, 요걸 잘 써줘야 돼요. 디테일하게. 그래서 처분에 대한 쟁송법적 개념, 그러니까 2원설에서도 쟁송법적 개념설이 있죠. 자, 그 학설에서는 행정소송법 2조 1항 1호에 그 밖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거기다가 때려 넣자.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두 번째 견해는 1원설에서도 아주 전통적 1원설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전통적 1원설을 기반으로 했을 때 어차피 행정행위만이 취소가 대상이 되고 공정력이 있기 때문에 걔만이 처분이다 라는 걸 버리질 못하죠. 그러니까 관념적으로 권사 안에 결합된 수인 하명이라는 이러한 행정행위, 자,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처분성을 긍정하자라는 견해가 있죠. 아주 관념적이고 철학적인 견해죠. 세 번째는 실체법적 개념을 바탕으로 이게 이제 완전히 꼴통 보수 같은 느낌이죠. 그러니까 1원설. 그래서 1원설 중에서도 아주 전통적 1원설이 야, 얘는 취소가 안 되는 애야. 우리가 법적 논리 자체를 포기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취소 소송은 논리적으로 성립 자체 안 되고 공법상 결과제거 청구 소송인 당사자 소송으로 가자라는 거죠. 근데 이 견해의 가장 핵심적인 논리적 흠결은 뭐예요? 우리가 취소 소송 이 사실은 중심이 되어 있죠. 취소소송 중심주의 체계 하에서 당사자 소송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경우에 판례의 태도와는 국민의 권익구제 관점에서는 좀 취약점이 있는 그런 견해예요.
자, 그럼 판례는 어떤 견해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학설은 일반적 추상적으로 이렇게 제시를 한 거죠. 구체적 사안을 전제로 해서 얘기를 풀어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관념적으로 풀어나가는 거고, 판례는 뭐부터 들어와야 돼요? 처분성 판단 기준부터 들어와야 돼요. 이 판례가 바로 판례가 모든 처분에 대한 해당 여부 판단을 볼 때 요 기준을 갖고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법불 법태규라고 해서 우리가 두 문자로 땄던 부분, 그래서 2조 1항 처분의 개념적 징표를 바탕으로, 그 얘기는 뭐예요? 행정행위가 처분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행소법 2조 1항 1호의 처분의 개념적 징표를 바탕으로 이렇게 좀 있어 보이게 쓸 수가 있는 거고, 판례도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 다음에 법령의 내용과 취지, 법, 그렇죠? 그 다음에 주체 절차 형식 내용이라는 것은 위법성 판단과 관련한 판례의 기본적인 플랫폼이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암기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불이익이 얼마만큼 얘한테 미치게 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불이익, 그렇죠? 그 다음에 법치행정의 원칙, 여기다 여러분 조문 쓴다면 행정기본법 몇 조를 쓸 수 있어요? 8조라고 정확하게 쓰면 더 좋죠. 그 다음에 이해관계인의 태도, 얘가 우월적이냐 아니면 친화적이냐,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게 좀 불분명하다 그러면 신뢰 이익,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이나 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만약에 고지를 했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신뢰를 형성한 상대방의 신뢰보호의 원칙이라는 규범적 판단, 그래서 예견 가능성, 규범적 판단하에 처분 개념을 점차 확대로 여러분 마무리 줘야 돼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병무청장 병에 의한 인적사항 공개조치의 처분성과 관련해서는 판례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4가지, 그렇죠? 5가지의 요건을 다 정확하게 여기서 적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판례가 설시한 5가지의 요건을 그대로 따올 수 있느냐, 이게 여기서 이제 차별성이 되는 거죠. 판례는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이렇게 본 거죠. 자, 공개 결정이라는 행정 결정, 이 워드가 그대로 들어가야 돼요. 공개 결정, 행정 결정, 동그라미고 여러분들 그대로 따와야죠. 이걸 대체할 만한 표현이 없단 말이죠. 그 다음에 집행행위, 그렇죠? 이 표현도 여러분들이 그대로 따와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용어로 대체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게 합해져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공개 결정이라는 행정행위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으니까 얘는 처분이다라는 큰 논리를 우선 깔아 놓은 거예요. 그러면 위에서 제시되어 있는 학설 중에서는 어떤 것과 약간 논리적 결이 비슷해요? 사실은 두 번째 견해하고 약간 비슷하죠. 그러니까 두 번째 견해를 주장했던 학사들 입장에서는 당해 판례가 굉장히 의미 있는 판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명예훼손을 통해 병역 의무를 간접 강제하는 병역법에 근거한 공권력의 행사다. 그렇죠? 이거는 그러니까 뭘 기반으로 한 거예요. 지금 얘가 불이익과의 실질적 결련성이라는 것과 또는 상대방과 이해관계인의 태도,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포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태도를 보니까 행정청이 이건 약간 공권력적 느낌에서 우월적 고권적에서 때린 거야, 이런 거를 포섭하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전 통지하고 처분서 교부 여부, 자, 이런 것들은 본안에서 판단해야지 소송요건 판단 단계에서 들여다보는 것은 법치 행정의 원칙에 맞지 않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재판 청구권에 대한 실효적 보장의 관점에서. 그 다음에 이 표현도 여러분 꼭 가져가 주세요. 기속력이라는 거, 그렇죠? 기속력에 의해서 원상회복 의무가 부과가 되면 그때 실효적 권리 구제를 받을 수가 있잖아. 이것도 법치행정 원칙에 대한 세부적인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이익과의 실질적 결련성, 뭐 그런 것도 이런 거에 해당이 되겠죠. 만약에 처분성이 부정되면 국가한테 돈으로밖에 때려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효율적인 권리구제 수단이 없다는 것도 법치행정의 관점에서 맞지 않아. 그러니까 난 처분성을 긍정하겠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 5가지 여러분들이 다 담아줘야 돼요. 자, 이런 데에서 사실은 판례의 정교한 요건사실 설시가 차별성의 포인트가 되죠. 자, 검토 및 사안의 적용 와보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서 출제자가 만약에 약간 핀트를 바꿔서 다르게 출제한다면 뭘 출제할 수 있을까요? 자, 이런 병역 의무 미필자, 그러니까 기피자에 대한 공개 결정 전에 효율적 권리구제 수단을 논하시오. 이 문제도 똑같이 또 출세할 수 있겠죠. 물론 작년에 나왔지만 그게 이제 예방적 금지 소송으로도 출제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미리 쪽팔리지 않도록 하는 게 최고잖아요. 이미 뭐 다 까발린 다음에 취소해봤자 사실은 실효적인 권리구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걸 물어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쟁점들을 땡겨와서
좀 더 풍성하게 논리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차별성을 확보할 수가 있는 거니까 여기서도 예방적 금지소송이라는 담론을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방적 금지소송을 행소법 4조에 대한 열거적 해석을 기반으로 인정하지 않는 판례의 태도 속에서 결국은 이에 대한 처분성을 긍정해서 취소소송 되는 걸로도 인정해 주는 게 결국엔 국민의 권익구제 차원에서 상당하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논리 구성을 하면 매우 차별적이겠죠. 그래서 예방적 금지소송 거기다 별표를 치고 권사가 출제가 되면 예방적 금지소송이라는 것도 물어볼 수 있고 물어보지 않아도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처분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위에서 설시했던 판례의 뭐 법치행정의 원칙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필력으로 더 두텁게 쓸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항고소송의 대상 적격이 긍정된다라는 결론 가져갈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권사가 출제가 되면 얘하고 결국에는 협의의 소의 이익하고 같이 출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왜냐하면은 권사라는 것은 본질적 특징이 뭐가 있어요? 이런 권사는 대부분 다 단기간에 종결이 돼요. 단기간 종결. 그렇죠? 금방 끝나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거 보면 뭐 게임물 폐기했잖아요. 그렇죠? 이미 다 폐기가 됐는데 다시 돌이킬 수는 없죠. 그 다음에 성폭력 범죄자 신상등록 정보 공개돼서 이게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다 여러분들 그 주소지에 그 사람 얼굴이랑 나이랑 성명이랑 성별이라는 게 다 배포가 돼요. 그 다음에 다시 그거 걷어들일 수는 없잖아요. 집에 가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다 끝났단 말이죠. 집행중 강제 해산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다 해산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단기간에 종결된다는 면 때문에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협의의 소의 이익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여러분 협의의 소의 이익을 2기 때 우리가 강조했듯이 기본적으로 처분의 효력이 소멸했을 때 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핵심적인 논의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자, 요게 결국에는 협의의 소의 이익에서의 활용점정인데 여기서는 뭐하고 연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권사라는 건 행정청이 어때요? 반복할 우려가 커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법률 유보 원칙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닌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권력적이고 즉시적인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행정청이 이에 대해서는 반복의 우려가 굉장히 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외적이라는 요건 속에서 반복 가능성, 동일 당사자 사이에서의 반복 가능성으로 여러분들이 마무리를 줘서 웬만하면 협의의 소익이 인정되는 걸로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물어보고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권사는 여러분들이 항상 협의의 소이익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되고 권사의 본질적인 특징상 단기간에 종결되는 만큼 원칙적으로 협의의 소이익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으나 행정청이 이에 대해서 반복의 우려가 매우 큰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적법성 확보, 사법 통제, 권익 구제의 확대 측면에서 협의의 소이익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이 논의를 확대시켜서 가져올 필요성이 있고 이건 아예 대놓고 물어본 거죠. 그렇죠? 그래서 2번 문제 협의의 소의 이익과 관련해서 자, 병무청장 병이 이게 실제 판례 내용이죠. 그때 처분의 효력은 이미 소멸이 했어요. 왜냐하면 직권 취소해서 지웠으니까. 그러면 이제 직권 취소해서 지운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본 것처럼 이미 단기간에 소멸했기 때문에 처분의 효력이 소멸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권익 침해 상태가 이미 해소됐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원상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도 될 수 있고 자, 그런데 지금 이 경우는 처분의 효력이 소멸했죠. 그렇지만 위법한 처분의 반복 가능성이 인정돼서 예외적으로 협의의 소익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한 판례의 법리를 바탕으로 그 소해이익 인정 여부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일반론 부분이에요. 협의의 소해이익. 자, 3기까지 왔으면 여러분들이 일반론에서는 이제 정교하고 빠르고 기계적이고 선언적으로 때려 넣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취지 이런 것까지 같이 써줘야죠. 결국에는 협의의 소해이익을 요구하는 취지는 뭘까요? 진짜 필요한 사건에 집중하는 거죠. 사법 자원과 역량을 진짜 필요한 것에 집중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남소 방지 뭐 그 정도 써주면 돼요. 자, 거기 목차에다가 의 및 취지 자 그렇게 써보세요. 자, 그 다음에 협의의 소해이익 문제가 출제가 되면 판단 기준에서 협의의 소해이익이 부정되는 경우가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게 판례의 법리에 의해서 이미 확정된 거잖아요. 각각의 4가지 경우를 무조건 기계적으로 써줘야 되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제가 두문자를 이기까지는 따지 않았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부분을 기계적으로 쓰려면 두문자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해 봤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핏이 맞으면 이걸로 가져가고 여러분이 기존에 갖고 있던 두문자가 있으면 그대로 유지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협의의 소액이 부정되는 경우는 소원해효 거기다 두문자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요? 첫 번째 소멸된 경우에 소자, 그 다음에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 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익침해 상태 해소된 경우에 해, 그 다음에 보다 실효적 권리구제 수단이 있는 경우 효,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기계적으로 이 부분 빨리 치고 넘어가야 돼요. 그럼 이 부분을 안 쓰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안 쓰면 포섭이 안 되니까 사실 논리적 글이 안 되는 거잖아요. 갑자기 판례가 튀어나오면 안 되죠. 일반론이 나오고 어느 경우에 해당이 되는지, 그래서 협의의 소익이 인정되는지 안 되는지를 써야 되니까 일반론은 반드시 써줘야 돼요. 그 다음에 부가 권반,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문자로 마찬가지로 거기다 동그라미를 쳐서 소원해요 부가 권반, 기계적으로 이 부분은 한 1분 2분 이내에 치고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승부는 뒷부분에서 봐야 되니까 여기서 힘을 낭비할 수가 없죠. 5페이지로 가면 회복되는 법률상의 이익의 의미에 대해서도 이 부분은 쓸 가치가 굉장히 높죠. 왜 그럴까요? 인격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사회적인 평가, 명예, 그런 것들이 연관되어 있는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의 범위도 반드시 써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반드시 써야 되나 고민되는 문제들이 가끔 있어요. 그렇죠? 명확한 법률상 이익에 해당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데 그때에도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집약적으로 써준다면 가점도 가져갈 수 있고 본래 점수도 확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부수적 이익의 구체적 범위에 대해서 뭐 명예 신용, 그 다음에 사회적 이익, 그 다음에 문화적 이익, 뭐 이렇게 해서 스펙트럼은 있는 거고, 판례는 이제 검정고시 합격자 퇴학 처분에 대해서 자기 아들이라고 생각하면서 협의의 소익을 긍정했다라는 요 판례까지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뭘까요? 확대죠. 확대. 소송 요건이 확대하고 있다. 확대에다가 여러분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이제 사안에다가 비벼보면 이렇게 돼요. 병무청장 병이 직권 취소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효력이 소멸했고, 좀 더 여기서 정교하게 가져간다면 이거는 사후에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장래적으로 그 효과를 소멸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건 직권 철회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차별성 포인트로 가져가야죠. 직권 철회. 자, 행정기본법 19조인데 조문까지 쓸 필요는 없지만 직권 철회에 해당이 된다라는 표현을 쓰면 굉장히 차별성을 가져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병역 의무 기피자 인적 공개라든가 뭐 아청 성폭법 뭐 신상 등록 공개 이런 게 나오면 법위반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작년에 행정절차법 40조 40조의 3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절차적 통제를 새로 끼워 넣었어요. 그러니까 행정절차법 40조의 3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절차적 강화를 입법화했다. 뭐 이런 표현까지도 담아 놓으면 더 좋죠. 알겠죠? 보론으로, 이 부분은 보론으로 써주면 1, 2점은 가져갈 수 있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당해 사안에다가 끼워 맞춰 보면 판례가 기본적으로 여기선 두 가지 판례가 있어요. 그렇죠. 첫 번째 판례는 경기이사 판례부터 이 논리가 성립이 됐죠. 그래서 임시이사가 있는데 임시이사가 바뀌면 바뀔 때마다 소송 제기해야 되나? 동일 당사자 사이에서의 반복 우려가 있고 그렇게 하는 게 법률적으로 맞나?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반복 가능성과 불분명한 법률 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 통제, 그 다음에 적법성 확보, 권익 구제 차원에서 오히려 첫 번째 단계에서 그냥 가도록 하는 게 맞다. 그게 경기이사 판례의 첫 번째 리딩 케이스였어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두 문자는 우리가 어떻게 땄었어요? 반불적사권이었죠. 그래서 반불적사권 두 문자 따고 기계적으로 바로 때려 넣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판례에 대한 기본적인 취지 자체는 당해 이 병역 의무 기피자 명단 공표 판례에서도 그대로 따왔어요. 그래서 인정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최근 판례는 어떤 판례인가요? 금융위원회에서 안진회계법인에 대해서 사실은 과징금 때리고 그 다음에 영업정지 12개월을 때렸었죠. 근데 영업정지 12개월을 때리는 거에 본래적 취지가 그때 대우조선 분식회계에 한 1,500명 되는 회계사 중에서 한 6명 파견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법인 소속의 일부 구성원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당해 법인에게 영업정지 12개월이나 떼는 게 맞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판례가 없더라. 그러면 판사 입장에서는 불분명한 법률 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만큼 끝까지 판결문 쓸 필요가 있다. 그 협의의 소외이익이 인정됐는데 그때 금융위원회에서의 항변은 어떻게 했었어요?
절대로 동일 당사자 사이에서의 반복 우려가 없다라고 강력하게 항변했지만 이미 판사는 마음이 메이드가 됐죠.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아니야 이거는 내가 써서 유명해질 거야. 그게 불분명한 법률 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경우이기 때문에 결국엔 동일 당사자 사이에서의 반복 우려가 없더라도 불분명한 법률 문제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면 그때는 판결문 끝까지 쓴다. 이렇게 됐던 법리가 기존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최근 판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확립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최근 판례라는 것은 별도의 목차, 넘버링 한번 보세요. 거기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최신 판례라는 표현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걸 가시적으로 좀 더 어필하려면 이 넘버링을 잘 해줘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양가로 2번 최근 판례 동그라미 치고 반불적 사고는 여러분 어떻게 정리했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정리했었어요. 그렇죠? 두 문자로 기계적으로 따놓고 바로 치고 들어가야죠. 자, 그럼 사안에다가 비벼보면 어떻게 돼요? 병무청장 병의 뭐 이렇게 돼서 판례 변경 취지에 따라서 이거를 직권으로 철회했죠. 그러니까 동일 당사자 사이에서의 뭐 반복 위험은 절대 없겠죠. 그 다음에 불분명한 법률 문제에 대한 해명을 가장 최고 권위로 하는 데가 어디예요? 대법원이잖아요. 그것도 전원합의체 판결로 무죄 판결이 때려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불분명한 법률 문제에 해당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반불적사권에 의하더라도 협의의 소액이 부정된다는 게 판례의 결론이었어요. 그럼 내가 이 부분에서 만약에 포섭을 다르게 가져가서 결론을 다르게 가져갔다. 그거는 사실 감점이 크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반불적사권을 쓰고 나서 내가 반불적사권에 그래도 해당된다고 봐서 협의의 소이익을 인정한다. 이렇게 가도 감점이 절대 크지 않아요. 논리적이기만 하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뭐예요? 판례의 요건 사실을 정확하게 쓰는 게 중요하지 결론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면 안 돼요. 판례를 단순히 알고 모르고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는 부분. 자, 이거는 감점이 크질 않아요. 첫 추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첫 추변에서도 된다 안 된다? 이 부분은 기사동에 대한 포섭만 여러분들이 유기적으로 해주면 감점 대상이 크게 되질 않아요. 이건 변시에서 이미 출제자들이 변시에서 확립된 그 채점 기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부분에서 제가 첨삭을 할 때 만약에 반불적 사건 요건 사실 정확히 쓰고 포섭만 정확하게 하면 감점이 크지 않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무효확인 소송하고 취소 소송 포용 관계 이 부분이죠. 자, 우리가 이 개념은 어떻게 정리했었죠? 자, 무효확인 소송하고 취소라는 거, 원래 무효하고 취소라는 구분 자체는 이거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건 본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건 판사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얘의 평소의 어떤 행정작용에 대한 평소의 가치관, 철학관, 그거에 따라서 정해지는 건데 이거를 미리 예를 들어서 종류를 선택을 강요하는 거죠. 판사의 마음속에 있는 거를 국민한테 종류 선택을 강요한다면 국민은 재판 청구권을 실효적으로 보장받기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판례가 서비스를 주는 거죠. 그래서 네가 무효확인 소송이라는 것 자체를 예를 들어서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만 했다면 제소기간을 잠탈할, 소송 요건을 잠탈할 우려는 없으니까 나중에 취소 소송이라는 거 이거를 네가 병합을 하더라도 내가 이때에 제기된 걸로 간주해줘서 이게 가능하도록 그렇죠? 해줄게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개념을 잘 가져가야 돼요. 본안에 관련된 구분인데 소송 종류 선택을 강요하는 건 국민한테 불합리하니까 이 소송 요건만 잘 지킨다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이런 기본 법리죠. 자, 중요한 거는 여기서 뭐가 있어요? 소송 종류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결국에는 처분권주의의 문제가 있어요. 민사소송법 203조에. 그러니까 이때에 소변경을 하도록 해야 되느냐 아니면 소변경이 필요 없느냐. 판례는 기본적으로 이런 서비스에서 네가 만약에 굳이 취소소송까지 가지 않을 거라는 게 확실하다면 내가 안 하는데 그런 취지도 내포되어 있다면 해주는 거니까 처분권주의 위반은 아니다라는 거죠. 다만 무효확인 소송 제기 자체를 90일이 넘어서 제기한 자가 취소 판결을 구한다 그러면 결국엔 취소 소송에서 요구하는 소송 요건을 잠탈하는 일종의 뭐 양아치들을 그냥 받아들여 주는 거니까 얘는 내쳐야죠. 내치는데 본안 판단 단계에서 내치는 거기 때문에 얘는 기각 판결이 된다는 게 우리 학설과 판례의
귀일된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으면 이 문제에서도 푸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을 거예요. 자, 문제 소재 보면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은 관련 청구 병합인데 10조하고 38조 1항이죠. 무효확인 소송하고 취소송을 병합하는 거니까 조문 정확하게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제소기간 준수 여부가 관련 청구 병합에서 중요한 게 두 개 다 적법해야 된다는 그 요건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이거는 뭐하고 또 관계되는 거예요? 무효확인 소송과 취소송의 상호 포용관계라는 표현. 자, 이 표현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가져와야 돼요. 포용관계. 그 다음에 얘네들의 타입은 뭐예요? 묶일 때. 얘네들은 주의적, 예비적으로만 될 수 있죠. 그때는 배타적 관계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관련 청구 병합을 써줘야죠. 되느냐 안 되느냐니까. 자, 취지에다가 이런 별표 쓰고, 그렇죠? 취지까지 반드시 적시하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취지는 뭐예요? 소경, 모저 이렇게 두 문자로 땄었죠. 그래서 소송 경제하고 판결의 모순 저촉 방지. 자, 그걸 위해서 세트 메뉴다. 뭐 여러분하고는 그렇게 정리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서울중앙지법원 가서 뭐 구하고 양재동에 있는 행정법원 가서 구하고 하면 택시비도 많이 들고 인지도 많이 드니까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애한테 때려서 한꺼번에 먹자. 이게 관련 청구 병합이잖아요. 근데 민사소송에서는 인정되지 않게 다른 피고에 대한 것도 인정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재판 청구권의 실효적 보장, 소송, 경제, 판결, 모순 저촉 방지를 좀 더 확대하고 있다. 뭐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써주면 완벽하고, 그 다음에 요건을 여러분 10조 보고 그대로 쓰느냐 아니면 평소에 암기되어 있느냐, 그게 이제 필속하고도 연계가 되는데 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연습이 되어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주된 부분이 바로 각 청구 소송이 적법할 것. 문제는 여기서 출제할 가능성이 많다 그랬죠. 3번에다가 별표 치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각하 결정의 대상이라는 것. 그 다음에 7페이지 오면 사안에다가 이제 적용을 해보면 사안에서 3번 요건과 관련하여 이렇게 해서 필력을 좀 가져가 보세요. 자, 그러면 행소법 20조 제소기간 준수 여부가 문제가 되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또 검토를 하겠다. 중간에 이렇게 좀 뭐라 그래야 되나요? 가이드를 좀 쳐주는 거죠. 그 다음에 무효확인 소송과 취소송의 관계라는 이 부분은 사실은 제가 투머치로 쓴 거예요. 이 부분은 사실은 이렇게까지 쓰는 거는 투머치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상 이 부분은 집약적으로 써도 돼요. 집약적으로 쓴다는 건 뭐예요? 이에 대해서 뭐 학설은 변경이 필요하다는 견해와 변경이 필요 없다라는 견해가 제시되나 우리 판례의 기본적인 입장은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소변경 필요 없이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제소기간도 무효확인 소송이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가 됐다면 상호 포용관계를 기반으로 허용해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뭐 이 정도만 써주면 되죠. 그럼 이제 제소기간 준수 여부로 넘어가서 무효확인 소송이 지금 제기가 된 때가 언제냐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해 보니까 이것이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었다는 게 역수상 명백하죠. 그러니까 병합 청구는 적법하다. 이렇게 인용 결정의 대상이다. 인용 결정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정확하게 써주는 게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문제는 원고 적격 문제예요. 그러니까 원고 적격에서 가장 전형적인 문제인데 당해 문제를 제가 구성하고 여러분한테 출제한 이유는 포섭에 대한 연습이 여러분들 어느 정도 돼 있는지를 점검해 보라는 취지에서 출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원고 적격 논의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을 했을 텐데 결국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구역에 끌고 와서 거기서 확립된 법리를 여기서도 적용할 수 있느냐 그거를 평가해 보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판례에 대한 포섭이라는 게 제가 강조하는 게 당해 판례 있죠. 당해 판례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 판례라는 부분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풍부하게 가져가야 결국엔 제시문에 있는 정보하고 요거를 유기적 체계적으로 가져가서 결국에는 포섭이 어떻게 돼요? 포섭이 굉장히 풍부해진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왜 환경영향평가를 가져와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보면 결국에는 참조 법령이나 제시문에서 거리 제한 규정이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환경영향평가 법령 판례 법리를 그대로 가져오라는 출제자의 의도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당해 사업 자체가 예를 들어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냐?
이거는 상관없는 거예요. 이건 상관없고 이게 환경영향평가 법령이든 아니든 간에 예를 들어서 어떠한 구체적 거리 제한 규정이 있을 때 이 안에 있는 애는 추정이고 다만 얘가 현실적으로 점유해야 된다는 요건 하에 이거는 당의 법령에서의 계직구죠. 그쵸? 계직구에 대한 어떤 거예요? 법령 그 자체에서 이렇게 규율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밖에 있는 애 이 밖에 있는 애한테는 추정이 아니라 수인한도가 초과된다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면 내가 해주겠다라는 건데 이건 당의 법률에서 그대로 끌고 오는 게 아니라 뭐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이때는 해석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법리 자체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관련된 원고적격 판례에서 이미 확립된 법리이기 때문에 거리제한 규정 안에 밖에 요 판례를 끌고 와서 거기다가 또 포섭을 해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현출을 해줘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보면 특히나 노무사 시험에서 제가 강조하는 건 노무사 시험은 제시문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다 포섭을 마무리 져줘서 결론도 경우의 수마다 다 정확하게 적시해 주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자, 그러면 문제의 소재는 어떻게 깔아주면 되겠어요? 12조 전단, 원고 적격, 법률상 이익. 그런데 제3자죠. 제3자인데 인근 주민이에요, 또. 그렇죠? 그러니까 제3자인 인근 주민 갑과 을에게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지 환경영향평가 관련된 주민소송 판례 법리를 기반으로 내가 결론을 가져가겠다.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러면 의, 원고적격 써주고요. 그 다음에 법률상 이익의 의미에 대해서 권법 소적,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기계적으로 이 부분에서 시간이 소모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판례는 근관 계직구라 그래서 판례의 법리 정확하게 쓰고 그 다음에 뭐 최신 판례 써줘야 되는 거 법무사 사무원 채용 승인 취소 사건 요 정도 해서 마무리 져주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빨리 어디로 넘어가야 돼요? 여기까지가 총론이었고 강론으로 넘어가야죠. 그래서 인인소송 원고적격 의, 인인소송이 뭐냐? 주민이잖아요. 그거 쓰면 되고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는 경우에 대해서 그러면 첫 번째 뭐부터 들어가야 돼요? 이걸 놓치면 안 되죠. 환경영향평가 법령이라는 게 근관에 해당이 되느냐? 이 부분부터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만 글이 짜임새 있고 유기적이고 하나로 이렇게 땡땡하게 뭉쳐져 있는 거니까 판례는 얘도 근거법률 관련 법률에 해당이 된다라고 명시적으로 판시를 했죠. 그러면 판단은 어떻게 한 거예요?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에 있는 주민은 추정이죠. 추정. 추정이 키워드예요. 나머지는 여러분의 그냥 필력으로 때려 넣으면 되죠. 맥락적 표현으로. 그래서 그러나 자 동그라미 2번 다만 판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정의 효과라는 건 특혜잖아요. 그런 특혜를 향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실질적으로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되니까 현실적 점유라는 요건을 요구하고 있죠. 그렇죠? 이것도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이 문제에서는 포섭의 자료가 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볼 수 있잖아요. 그럼 대상지역 밖에 있는 애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수인한도 적극적 입증 시 해주겠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동그라미 2번 반면에 헌법 35조 쓰고 환경권, 뭐 환경정책기본권 뭐 이렇게 하면서 판사를 가르치려 들면 어떻게 되는가? 각하죠. 이런 것까지 정확하게 써줘야 돼요. 판례를 풍부하게 써줘야 돼. 그러면 여기다 썼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결론에서 만약에 얘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아니하고 환경권 이런 것들을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으로 주장한다면 안 될 것이다. 뭐 이런 것까지 여러분 포섭으로 가져가줘야죠. 그러면 갑의 원고적격 여부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근거법률이니까 여기에 있는 15조 6항 그 다음에 동시행령 18조 1항 그 다음에 조례까지 이게 이제 법령이에요. 법령. 거기에 의하면 얘는 어때요? 거기에 이제 계직구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추정 정확하게 동그라미로 여러분들이 포섭해 주고요. 사실 이제 을이 더 어렵죠. 을은 현실적으로 환경상 이익을 향유하며 생활하지는 않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그러한 사정이라는 게 입증을 한다면 비록 그 지역은 아니지만 해석상 도출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후단 한번 보세요. 그러나 포섭을 해줘야죠. 왜냐하면 판례에서 깔아줬으니까. 만약에 이런 적극적 입증 의무를 해태한 채 만약에 뭐 헌법이라든가 뭐 이런 거 들먹이면서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안 될 것이다. 여기까지 포섭을 마무리 줘야 돼요.
결론은 이렇게 쓰면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포섭이라는 부분을 이제 3기 단계에서는 정확하게 판례를 내가 요건사실과 그 다음에 관련 판례의 내용까지 아주 풍부하게 쓰고 그 다음에 제시문에 있는 정보를 유기적 체계적으로 비벼서 포섭이 아주 정교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포섭이 하나가 미스되잖아요. 그게 다 감점 요소예요, 여러분. 이게 채점이라는 게 결국에는 여러분한테 점수를 주려고 채점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를 거기다 체크를 해요. 채점자들이. 그러면 채점 기준표에 있는 레퍼런덤에서 빠져 있는 것들 있잖아요. 빠져 있는 거를 그냥 감점하는 체제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포섭 빠졌네. 그러면 그냥 아무리 잘 써도 감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그런 포섭을 놓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조심해야죠. 근데 이제 사실에 이 노무사 시험 자체가 이 포섭을 빠뜨리기가 되게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득점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정교하게 그 다음에 프로답게 해주는 부분 강조하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그 감각을 최대한 끌어올려 주세요. 알겠죠? 자, 좀 쉬었다가 10분 쉬었다가 보도록 할게요.